남편에게 화가 나 집을 떠나 스님이 된 어머니. 1년 후 아버지는 아내를 다시 만났고 그곳에서 밝혀진 진실은 온 가족을 평생의 후회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날은 초겨울의 어느 날 경기도 이천에는 이른 아침부터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54세의 김숙자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고 아침밥상을 차려둔 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 누구도 깨지 않았고 그것이 이 집에서 어머니를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 박태수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밥상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늘 들리던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넉자로 접힌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 갈게. 찾지 마. 그는 식탁을 내리치며 쪽지를 바닥에 던졌고 입가에는 냉소가 흘렀습니다. 잘났네. 정말. 화가 났으면 화를 내야지. 집을 나가 스님이 되겠다고? 장난도 유분수지. 두 사람이 함께 산 지 30년 가까이 숙자 씨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남편에게 대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인내하고 침묵했지만 남편 태수 씨 옆에서 그녀는 그림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불같고 고집이 세며 특히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언성을 높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평생을 참는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의 마음도 지쳐버린 것입니다. 집안은 며칠간 뒤숭숭했지만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태수 씨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스님이 되고 싶으면 거기서 실컷 하라지. 아주 팔자 편해졌네. 대학생인 막내와 이미 결혼한 자식들까지 누구도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모든 연락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그들의 삶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1년이 흐른 그날 태수 씨는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숙자 보살님의 전남편 되십니까? 오대산 정멸암으로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거의 즉시 차를 잡아탔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달렸지만 그는 마치 불 위에 앉은 듯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진 말들, 아내를 침묵 속에 내버려뒀던 순간들, 고함 소리만 가득했던 저녁 식사 시간들. 그는 자신이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몰랐지만 아내가 스님이 된 배경에 가족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자신이 수십 년간 이어진 무관심의 대가를 가장 먼저 치러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이천에서 가장 이른 차를 타고 정멸암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길이었지만 시간이 이렇게 더디게 흐른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차창 밖에는 봄비가 흩날렸고 스며드는 냉기에 몸이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정멸암은 오대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크거나 유명하지 않은 그저 속세를 떠나고 싶은 이들을 위한 고요한 안식처였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절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대웅전에서 흘러나오는 규칙적인 목탁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주지 스님이 온화하지만 엄숙한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박태수 거사님이십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숙자 보살님이 오시면 선방으로 모셔 따로 뵙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망설임 속에 느려졌습니다. 이제는 스님이 된 아내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년간의 무소식, 단 한 번의 안부도 없었던 시간. 어쩌면 이 결혼 생활에서 아내를 먼저 버린 것은 자신이 아니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 문을 밀었습니다. 숙자 씨가 나무 탁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더 작아진 듯했고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는 짧게 깎은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진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원망도 차가운 집 안에서의 고통스러운 세월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그가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여기 온 지 오래됐어? 이제 1년 됐네요.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잘 지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등 뒤로 감춘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불같이 화를 내고 모진 말을 하는 것은 쉬웠지만 사과 한마디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떠난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자기 방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떠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삶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는 아내가 화가 나서 절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아팠던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침묵이 마지막 언어가 될 때까지 그녀는 홀로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소? 그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할 수 있었지만 당신과 아이들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1년을 기다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천으로 싼 낡은 노트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잠 못 이루던 밤들, 남편이 술에 취해 퍼붓던 욕설들, 아픈 몸을 이끌고 밥을 지어야 했던 순간들이 기록된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된 진단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자궁경부암 초기. 태수 씨의 팔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손은 종이를 쥔 채 떨렸습니다. 당신이 아픈 걸 아무도 몰랐단 말이오?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슬펐던 건 그 긴 세월 동안 당신 바로 곁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수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을 만난 후 숙자 씨는 주지 스님에게 부탁해 세 통의 편지를 자식들에게 전했습니다. 각 편지는 정성껏 봉인되어 있었고 위에는 자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어릴 적 아이들의 옷을 꿰매주고 밥을 지어주고 머리를 묶어주던 그녀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단정했습니다. 막내딸 지은이가 가장 먼저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자마자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1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지은이는 밤마다 몰래 울었습니다. 3남매 중 어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것은 지은이였습니다. 절에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화를 낼까봐, 방해가 될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지은이는 자취방 창가에 앉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지친 얼굴 위로 노란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열자 낡은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 그리고 희미한 창포향이 풍겨왔습니다. 어머니가 머리를 감을 때 쓰던 향이었습니다. 엄마의 막내딸 지은이에게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주 먼 곳에 있겠구나.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 말이다. 네가 가장 많이 울 거라는 걸 엄마는 안다.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그저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야.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란다. 엄마가 떠난 건 화가 나서도 연을 끊고 싶어서도 아니야. 엄마는 너무 지쳐버렸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인내라는 두 글자를 위해 침묵 속에 살았단다. 하지만 그거 아니? 침묵이 언제나 수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건 엄마가 살아남기 위해 배운 방법일 뿐이었어.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있지도 못하면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널 가르쳤단다. 어떤 밤에는 네 학비 걱정에 아빠가 술 마시고 내뱉는 모진 말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하지만 원망하진 않아. 그저 엄마의 한계에 다다랐을 뿐이야.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어. 단지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게 아쉬웠을 뿐이야. 엄마가 절에 온 건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이곳에 온 건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였어. 내 집에서조차 잊혀졌던 한 여자를 말이야. 내 딸아, 너는 내 인생을 살렴. 엄마처럼 살지 마. 온 세상을 짊어지느라 내 마음을 잊고 살지는 마. 엄마는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단다. 지은이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빠의 고함 소리를 묵묵히 듣던 엄마의 모습,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던 엄마,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지난 1년간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병마와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은 그저 어머니가 잘 지낼 것이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지은이는 즉시 오빠와 언니에게 전화를 걸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절에 가야 해. 엄마를 만나야 해. 늦기 전에 사과해야 한다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말이 맴돌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빨리 크느라. 엄마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렸어. 집안의 장남인 민호는 3남매 중 가장 말이 없었습니다. 엄한 아버지와 온화한 어머니, 예민한 여동생과 몸이 약한 누나 사이에서 그는 일찍 철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책임은 암묵적으로 그의 어깨에 지워진 듯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을 때 민호는 서울에서 긴장된 회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 구석을 찾았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쓴 편지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마치 3남매 중 그만이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감추고 살아왔다는 걸 아는 듯했습니다. 엄마 아들 민호에게 네가 감정 표현에 서툴다는 걸 엄마는 안다. 그리고 그걸 한 번도 탓한 적 없어. 다만 네가 너무 많은 걸 참고 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단다. 네가 9살 때 아빠가 처음으로 너희들 앞에서 엄마에게 소리쳤던 날 기억하니? 온 집안이 조용했지. 엄마도 침묵했지만 너는 그 후 한 달 동안 이전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 네가 이불 속에서 눈물을 숨기던 걸 엄마는 기억한단다. 아빠가 술 마시고 소리칠 때마다 몰래 방으로 밥을 가져다 주던 것도 기억해. 네가 17살 때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멀리 있는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온기 없는 집에서 책임감과 인내심만 배우며 자라게 했어. 하지만 너희가 어렸을 땐 떠날 용기가 없었단다. 아빠가 있어야 온전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남기로 했어. 이제야 깨닫는구나. 모든 집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민호는 여기까지 읽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불안해하던 밤들, 아빠 앞에서 움츠러들던 엄마의 모습. 그는 편지를 접고 셔츠에 먼지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낡은 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밤중에 들리던 엄마의 기침 소리, 아빠의 퉁명스러운 목소리, 부엌문 뒤에서 들려오던 한숨 소리. 민호는 즉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내려갈게. 우리 엄마 만나야 해. 내가 너무 늦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어머니가 없는 텅 빈 부엌으로 들어가 직접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오직 어머니만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문 뒤에 걸린 앞치마를 보며 그는 유일하게 어머니가 아파 누워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서툴게 죽을 끓이다가 물이 넘쳐 부엌이 엉망이 되었던 그날.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엄마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민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엄마 만나러 절에 가시겠어요? 태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들은 아버지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 제사 때만 입던 낡고 두툼한 외투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는 정멸암으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갔지만 새 부자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앞자리에 앉아 침묵했고 지은이와 민호는 뒷자리에 앉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이름 없는 후회 속에서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절에 도착하자 주지 스님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소개도 없이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자보살님은 뒤편 약초밭에 계십니다. 세 분은 그냥 들어가 만나보세요.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작은 길을 따라가자 푸른 채소들이 자라는 밭이 나타났고 바람결에 박하와 레몬그라스 향이 실려왔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 한가운데에서 숙자 씨가 허리를 숙여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회색 승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앙상했습니다. 1년간의 수행 생활에 화장기나 예쁜 옷은 없었지만 눈빛은 더 맑아졌고 얼굴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네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린 것은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도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태수 씨는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졌고 목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그는 아내가 이렇게 강인한 모습인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야위고 머리카락은 없었지만 숙자 씨는 마치 굳건하고 유연한 대나무 가지 같았습니다. 더 이상 풍파에 쓰러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다 무심했소. 때리든 욕하든 다 받겠소. 내가 잘못했소. 숙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승복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결혼할 때 그가 선물했고 그녀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손수건이었습니다. 저는 화나서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갖기 위해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 앉아 계속 잡초를 뽑으며 부드럽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하잖니. 그리고 당신 정말로 바로잡고 싶다면 돌아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사세요. 잃고 나서야 후회하지 말고요. 민호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은 밭둑 옆 밤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원망의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후회와 감사함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길게만 느껴졌지만 실은 짧았고 늦었다고 생각했던 만남은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돌아오는 차에는 한 사람이 비어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절에 남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을 찾았습니다. 남은 이들은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지은이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조용히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행동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차례였습니다. 절에서 돌아온 후 지은이는 숙자 씨가 맡긴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낡은 진료 기록과 시간이 흘러 빛바랜 엑스레이 필름 몇 장, 그리고 모서리가 다른 부드러운 가죽 표지에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안 누구도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결코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것들을 따로 보관해둔 장소 같았습니다. 민호는 서류 뭉치를 들었습니다. 맨 윗장에 적힌 글씨를 보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단명, 자궁경부암 초기. 그 아래에는 의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14개월여 전 어머니가 집을 떠났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럽고 비스듬한 글씨 사이로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안 날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그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조용하고 야위고 외로운 하나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말하려고 했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누가 진심으로 들어주기나 할까? 아니면 건성으로 대답하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읽었고 민호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너무 아파서 화장실까지 기어가야 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여자가 집을 더럽힌다는 잔소리를 들을까봐 기어이 바닥을 깨끗이 닦았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아무도 나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삶보다 죽음이 더 편안할지도 모른다. 내가 절에 오기로 선택한 것은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마지막 1년을 온전히 나로 살기 위해서였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그저 김숙자라는 이름의 한 여자로. 지은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년 동안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에 어머니는 온화하고 헌신적이며 참고 사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인내가 수십 년 동안 어머니를 옥죄는 무거운 족쇄였다는 것을. 민호는 동생의 손을 잡고 수첩의 마지막 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노트를 읽게 된다면 그건 엄마가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견뎠고 충분히 용서했다는 뜻이다. 엄마는 너희가 울기를 바라지 않아. 다만 앞으로는 엄마처럼 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침묵이 너희의 마음을 죽이게 내버려 두지 마라. 사랑하면 말하고, 힘들면 쉬고, 아프면 소리치렴. 그리고 엄마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태수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잠그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두 자녀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감성적이고 어머니와 가깝던 막내 지은이와 달리 둘째 딸 서연은 숙자 씨와 그다지 평탄하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연은 몸이 약하고 등이 살짝 굽었으며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죽을 끓여주고 물수건을 갈아줄 뿐 안아주거나 다독여주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피곤할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지은이가 울 때 귓가에 속삭여주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서연은 버려졌다는 느낌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 번 물었습니다. 왜 내가 열날 땐 동생처럼 안아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다 컸잖니. 엄마는 밥도 하고 빨래도 해야지. 그 대답은 서연의 어린 시절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일찍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밥 먹었어요. 바빠요. 같은 단답형으로 끝났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많이 서운했습니다. 특히 실연당하고 자취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날, 어머니가 때마침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술 깨면 뭐라도 챙겨 먹어라라는 짤막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읽고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야. 언제나 이성적이고 언제나 차갑지. 지은이가 어머니가 남긴 수첩을 가져와 억지로 읽게 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핥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에게 가장 마음 아픈 손가락이었단다. 엄마는 널 사랑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어. 네가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네가 밀어낼까봐 두려웠어. 엄마가 너무 서툴렀지. 네가 어릴 때 등이 살짝 굽었을 때 엄마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약초를 구해다가 네가 잠들었을 때 매일 밤 붙여주었단다. 아빠의 큰 소리를 네가 듣는 걸 알았기에 엄마는 너에게 침묵하는 법을 가르쳤어. 그게 너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너를 아픔을 숨기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걸 몰랐구나. 미안하다, 내 딸아.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세심하지 못해서. 서연은 언제부터 울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첩을 덮었을 때 손이 흠뻑 젖어 있었고 가슴은 누가 꽉 쥔 것처럼 답답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무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서툰 방식으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휴가를 내고 혼자 버스를 타고 절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빛바랜 회색 승복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이 나타나자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이 없던 딸이 갑자기 어머니를 와락 껴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 시절처럼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숙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빛 속에서 십수년의 거리감은 마침내 훨씬 더 일찍 있었어야 할 따뜻한 포옹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아침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태수 씨는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녹두죽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작은 기억의 조각처럼 공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은이가 옆에 서서 죽을 저으며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여기다 잣 좀 넣을까요? 그가 드물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이 완성되자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뚜껑이 달린 사기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담을 때 늘 사용하던 그릇이었습니다. 민호는 차를 준비했고 서연은 절의 스님에게 미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골에서 누가 먹을 것을 좀 가져온다고만 했습니다. 차가 정멸암 입구에 멈췄을 때 태수 씨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나무 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작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참회의 과정인 듯 했습니다. 숙자 씨는 그때 뒤뜰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 계절에는 바람이 세서 낙엽이 사방에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남편을 보자 그녀는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있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태수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사기 그릇을 꺼내 툇마루 옆 돌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녹두죽을 좋아하던 게 생각나서 오늘 날이 쌀쌀하길래 끓여왔소.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숙자 씨는 죽 그릇을 한번 그리고 자기 앞에 선 남자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잠을 설친 탓에 눈은 퀭했으며 뚜껑을 열 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소한 향기와 함께 생강향도 살짝 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녀가 끓여주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말없이 조용히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의 단맛이 입안에서 퍼지자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앞에 선 남자를 울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기억할 줄은 몰랐네요. 나는 기억 못하오. 민호가 기억했지. 녀석이 알려주고 지은이가 끓였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2월의 절 툇마루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더러 돌아오라고 하진 않겠소. 태수 씨가 앞마당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저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소. 숙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에 쥔 숟가락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죽 한 그릇, 한 번의 방문, 하나의 미소. 그것은 1년간의 침묵과 30년간의 서툰 사랑을 치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녹두죽 한 그릇을 다 비운 후 숙자 씨는 손을 씻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 좀 올라오라고 하세요. 할 얘기가 있으니. 태수 씨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여인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고 그가 무언가를 되찾고 싶다면 존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일요일, 세 자녀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과일과 떡, 작은 선물과 함께 많은 감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껴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가족회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절 뒤편의 작은 객실에 앉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퍼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했습니다. 숙자 씨는 자식들과 남편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엄마가 돌아오길 바란다는 거 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첫째, 만약 내가 돌아간다면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 무조건 참는다고 평화로운 게 아니야. 가족이란 각자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존중받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곳이어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이는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둘째, 나는 너희 집 가정부가 아니다. 평생을 밥하고 빨래하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봤어. 이제 내가 돌아간다면 크고 작은 일 모두가 나눠서 해야 한다. 딸이라고 당연히 부엌에 들어가고 아들이라고 당연히 밥상에 앉아 기다리는 일은 없을 거다. 서연이 살며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셋째, 당신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면 약속하지 마세요. 매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숙자 씨가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힘들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함께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진실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마음은 차가운데 억지로 즐거운 척하거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말자는 거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숙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의 그늘이 없었고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간다고 약속하진 않겠어. 하지만 너희가 정말로 엄마가 돌아오길 바란다면 눈물로 보여주지 말고 너희가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렴. 거절은 아니었지만 쉽지도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절에서 1년을 보낸 그녀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간다면 더 이상 예전처럼 소리 없이 희생하는 어머니는 아닐 것이었습니다. 절에서의 가족회 이후 아무도 어머니의 귀가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니라 그럴 자격이 있도록 스스로 변해야 할 때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태수 씨네 부엌에서는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아니라 계란 타는 냄새와 간장 끓는 냄새였습니다. 지은이가 잠에서 깨달려 내려가 보니 아버지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계란 프라이 좀 해보려고. 오늘부터 아침은 내가 해볼란다. 지은이는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프라이팬에는 계란이 눌어붙었고 간장은 너무 많이 부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릇을 가져와 식탁을 차렸습니다. 제가 다시 할까요? 아니야, 아빠가 익숙해질 때까지 해볼게. 그날 오후, 민호는 집에 돌아와 보니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가 했지만 이제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묻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조용히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이라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 거품이 바닥까지 넘쳤습니다. 그는 스스로 바닥을 닦고 정리했습니다. 지은이가 마당에 깔끔하게 널린 빨래를 보고 놀랐습니다. 오빠가 한 거야? 민호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냥 해봤어. 뭐 별거라고. 하지만 지은이는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오빠가 빨래를 한 것은 처음이었고 중요한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고 겉으로는 차가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밤 지은이가 야근을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바닥은 반짝였고 부엌의 설거지는 말끔히 끝나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청소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언니의 슬리퍼가 대걸레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니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처럼 조용하고 단정하게. 일주일 후 지은이가 어머니를 뵈러 절에 갔을 때 그녀는 집안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들을 뿐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 할 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집에 밥은 누가 하니? 네, 아빠가 하세요. 계란 프라이는 좀 탔지만 온 가족이 다 먹었어요. 숙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스쳐가는 미소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믿음이 어렸습니다. 상처받았던 믿음이 이제는 아주 작은 행동들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엌은 더 이상 한 여자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은 공유되고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어머니가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친절함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뒤늦은 감사함으로. 그날 오후 숙자 씨가 약초밭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 주지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예순이 넘은 스님은 목소리가 낮고 눈빛이 깊었으며 마치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은 사람처럼 모든 말이 느리고 차분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것이 있는 게로구나. 숙자 씨가 멈칫하는 것을 보고 스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머뭇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만 스님께서는 이미 아시는 것 같습니다. 스님이 온화하게 웃으며 나무 아래 도리자에 앉았습니다. 절에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무엇을 배웠느냐? 숙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는 법을, 삶을 천천히 사는 법을, 그리고 제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내 마음은 무엇라 말하고 있느냐? 그녀는 거칠어진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그녀는 이 손으로 한 가정을 짊어졌습니다. 이제 이 손은 마당을 쓸고 채소를 따고 차를 우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손이 이렇게 가벼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마음에 더 이상 화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곳에 남고 싶으냐?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주지 스님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변화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너는 이미 변했고 내 가족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어디에 있든 예전처럼 상처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스님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어디든 집이 되는 법이다. 그 말은 마치 종소리처럼 숙자 씨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평온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온은 산속의 절에도 낡은 집의 내벽 안에도 없었습니다. 평온은 바로 그녀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용감하게 일어서서 나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날 오후 숙자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옷장에서 낡은 털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절에 온 첫 해에 지은이가 생일 선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목도리에는 서툰 솜씨로 엄마, 집에 와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도리를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공기 중에는 목련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처마 끝에 앉았다가 훌쩍 날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그 새의 날갯짓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예불을 드리고 난 후 숙자 씨는 방으로 돌아와 몇 가지 짐을 챙겼습니다. 낡은 승복, 책 몇 권, 지은이가 준 털목도리, 그리고 반쯤 채워진 일기장.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간소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절을 떠나기 전 그녀는 주지 스님에게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고 그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가면 어느 길이든 다보가 되느니라.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 집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온 가족은 숨을 멈췄습니다. 여전히 작은 체구,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언가 차분하고 담담하며 이전보다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예전에 지친 기색도 말없이 견디던 눈빛도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가장 먼저 달려나와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돌아온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은이를 놓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익숙한 구석구석, 벽의 균열, 낡은 그릇 하나하나를 둘러보았습니다. 민호, 서연, 그리고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마치 낯선 손님처럼 단정히 앉은 후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돌아온 거지 희생하기 위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예전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밥은 시간 있는 사람이 하고 집이 더러우면 본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나도 쉴 권리가 있어요. 가족 모두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씨는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다시는 당신이 예전처럼 살게 하지 않겠소. 그녀가 그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엄마가 방문을 두드려야만 안부를 묻지 마라. 이제부터 모든 식사 시간은 진심을 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즐거운 척하지 말고 힘들어요, 슬퍼요, 엄마가 필요해요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서연은 민호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민호는 말이 없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숙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은 여전히 잘 개켜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낡은 보온병과 함께 누군가 꽂아둔 하얀 국화한 다발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1년 만에 처음으로 집 부엌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요리하는 사람은 서연이었고 민호는 과일을 깎고 지은이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태수 씨는 수저를 놓았고 숙자 씨는 밥상 가운데에 평온하게 앉아 턱을 괜 채 그 모습을 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정신없이 바쁜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한 여자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가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집의 따뜻한 심장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집안 생활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밥은 누군가 했고 바닥은 누군가 닦았으며 빨래는 누군가 했습니다. 아무도 역할을 나누지 않았고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줄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마다 부드러워졌고 지친 그늘이 걷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숙자 씨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오토바이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동네 부녀회장인 최 씨였습니다. 활기찬 몸짓에 환한 미소를 띤 그녀가 말했습니다. 숙자 언니, 요즘 언니 얘기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이번에 저희 부녀회 모임에 언니를 좀 모시고 싶어서요. 숙자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를요? 저는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데 언니가 바로 특별한 분이세요.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부엌을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언니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숙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녀 회장은 날짜와 시간이 적힌 작은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여성과 자아 존중, 다시 나아가기 위한 되돌아보기라는 강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초대장을 꺼내놓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가보세요. 엄마는 하실 말씀 많으세요. 엄마는 이미 삶으로 저희를 가르치셨잖아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같은 여자들이 많아요. 평생을 침묵 속에 살면서 아무도 그들이 뭘 원하는지 묻지 않죠.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엄마 입을 새 한복 맞춰드릴게요. 태수 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가서 얘기해요. 내 목까지 다 얘기해요. 그날 동네의 작은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엄마들, 중년 여성들, 그리고 할머니들까지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숙자 씨는 옅은 보라색 한복을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고도 없이 떨리는 손짓도 없이 그저 옅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숙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자신에게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는 질문 한 번 던져보지 못하고 살았던 여자입니다. 회관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생이 책임이고 인내가 본능이며 여자는 참고 살아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팠고 떠났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 없이 사는 삶은 남편과 자식이 있어도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저는 누구에게 저처럼 집을 떠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부터 누구도 당신이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 여기게 내버려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들리다가 이내 진심이 담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변했습니다. 회관 맨 뒤쪽 구석, 태수 씨는 문에 기댄 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객석 중간에서는 몇몇 여인들이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자 씨는 그곳에 평온하게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막 돌아온 어머니가 아니라 반평생의 침묵을 깨고 다시 태어난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숙자 씨가 부녀의 강연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식탁 위에 편지 봉투 하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꽃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넉자로 접힌 종이 위에 서툰 파란색 잉크 글씨로 숙자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펼치자 크고 고르지 않으며 약간 떨리는 남자의 글씨가 나타났지만 글자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자, 지금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늦었다는 걸 알지만 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 오늘 강연에서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며 내 평생의 모습이 그 안에 겹쳐 보였소. 참는 사람이 아니라 참게 만든 사람의 모습 말이오. 나는 남자가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다라고 생각했소. 집에 오면 아내가 밥하고 애들 가르치고 남편 성미를 받아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지. 나는 몰랐소. 내가 침묵할 때마다 당신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내가 소리칠 때마다 당신의 사랑이 조금씩 말라갔다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당신에게 힘들지 않냐고 묻지 않았고 당신 생일이 언젠지도 기억하지 못했소. 단 한 번도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소. 당신이 떠났을 때 나는 화가 났소. 당신이 집을 버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야 알겠소. 당신은 떠난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남편의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었소. 지난 1년간 내가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 말을 들으려고 노력한 것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였소.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게 없소. 내가 당신에게 한평생을 빚졌지. 나는 동정심 때문에 당신이 돌아오길 바라지 않소. 그저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남은 인생은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만큼 평온하게 살아주시오. 내 곁에 있든 아니든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숙자 씨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평생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남편이 이제는 한 페이지 가득 글을 썼습니다. 화려하지도 약속도 없는 그저 하나의 사과였지만 그녀가 꿈에서라도 받아보고 싶었던 어떤 선물보다 더 진실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고 그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주름진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밤바람에 어디선가 익숙한 녹두죽 냄새가 희미하게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마침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을. 3월이 되자 날씨는 부드러워졌고 바람은 더 이상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대문방 목련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서연이 과일을 깎고 있었고 지은이는 계란을 풀며 커스터드 푸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했지만 늘 자식들에게 양보하느라 제대로 맛보지 못했던 음식이었습니다. 민호가 슈퍼마켓에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초는 어떤 걸로 사? 작은 거 아니면 나이만큼? 아니, 숫자 초는 사지 마. 그냥 엄마라고 쓰인 걸로 사. 올해는 나이를 세지 말고 행복을 세는 거야.
서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숙자 씨는 부녀의 바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집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의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집안의 식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커스터드 푸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초 4개가 하트 모양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색종이로 만든 서툰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만을 위한 첫 번째 생일.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 자녀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한 명은 과일 접시를, 한 명은 다알리아 꽃다발을, 한 명은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뒤에 서서 어색한 손길로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좋아하는 새우 미역국 끓여봤소. 한번 먹어보시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입을 가리고 웃었지만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끌어가운데 의자에 앉히고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엄마, 소원 비세요. 숙자 씨는 새 아이와 남편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고 지나간 세월이 남긴 깊고 부드러운 애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밥상이 사람이 많든 적든 아무도 서로를 잊지 않고 아무도 조용히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기를. 그리고 그녀는 촛불을 불었습니다. 폭죽도 3단 케이크도 화려한 장미나 비싼 선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엌에서 어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식탁의 가장 좋은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에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세 자녀가 함께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이 제가 엄마를 위해 차려드리는 첫 생일이에요. 이제부터 매년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숙자 씨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일날에도 그녀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을 치우느라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창가에 누워 높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보였습니다. 마치 침묵과 희생, 인내로 점철된 한 생애의 원이 마침내 이해와 존중, 사랑으로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행복한 어머니라고 느꼈습니다. 많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3월의 어느 오후, 작은 생일 파티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골목 어귀로 나가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몇 년 전 심었던 보라색 국화가 햇살 아래 만개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끝집에 사는 이씨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38배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2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숙자 씨와 함께 장사를 했지만 말이 없고 조용히 지내는 탓에 그녀의 집안 사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숙자 씨를 보자 이씨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숙자 씨, 요즘 젊어졌네. 숙자 씨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젊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길가 낡은 도리자에 앉았습니다. 숙자 씨가 매일 오후 바람을 쐬던 곳이었습니다. 부녀회에서 강연했다면서요. 다녀온 동네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였다고 하던데. 이씨 아주머니가 먼 곳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숙자 씨가 숨결처럼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씨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숙자 씨는 말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저 삼켜야 했거든. 숙자 씨가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씨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사고로 갔지만 그전에는 도박에, 폭행에, 욕설에. 나는 자식들 때문에 입을 다물었소. 남편이 죽고 나니 사람들이 이제 살겠다며 축하했지만 아무도 내가 몇 년 동안 문 닫는 소리에도 놀라 잠 못 드는 건 몰랐소. 아무도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우는 건 몰랐지. 숙자 씨가 조용히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평생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기회조차 없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 나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내가 절에 갔을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면 아마 거기서 남은 생을 보냈을 거라고. 하지만 숙자 씨는 돌아왔잖아요. 자식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깨달은 남편도 있고. 이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나도 가끔은 숙자 씨처럼 편지 한 통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거의 반평생을 지나온 두 여인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인내했고 침묵했지만 단 한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언니한테 편지를 쓸게요. 사랑 편지가 아니라 우리에겐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다정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편지요. 이 씨 아주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햇살 아래 흔들리는 보라색 국화꽃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시간이 마침내 공감을 찾은 듯 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 번의 손 맞잡음만으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기나긴 세월을 따뜻하게 위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씨 아주머니는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가 되기 위해 숙자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숙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수많은 다른 여성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그 주 일요일, 숙자 씨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씨 아주머니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가족들은 잠시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소매를 걷고 채소를 씻었습니다. 민호는 시장으로 차를 몰아 음식을 더 사왔습니다. 태수 씨는 일어나 냉장고를 열고 아침에 만들어둔 생선조림을 꺼냈습니다. 그 양반, 짜게 먹소? 그가 물었습니다. 짠 건 괜찮은데 매운 건 못 드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냄비에 물을 조금 더 붓고 생강 몇 조각을 넣어 다시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가족 모두는 이것이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라 상처받았던 영혼들 사이의 조용한 만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툇마루에 차려졌습니다. 네 사람이 앉기에 딱 맞는 대나무 식탁, 기둥에 매달린 노란등, 그 불빛은 세월에 지친 얼굴들을 따뜻하게 비추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씨 아주머니는 옅은 초록색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수줍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히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대로 된 밥상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집밥인데 뭐려. 편하게 생각하세요. 숙자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없었습니다. 생선조림, 근댓국, 계란말이, 깍두기. 하지만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억지로 연기하지 않고 모두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민호가 차를 따랐습니다. 태수 씨는 손을 닫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제가 제대로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다른 모든 여성분들께도요. 이 씨 아주머니는 잠시 놀랐지만 숙자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때로는 남자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나쁜 건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침묵하는 거죠. 이 씨 아주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남편한테 힘들지 않냐는 말 한마디만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듣지 못했죠.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 더는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기 앉은 남자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으니 다른 많은 여자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수 씨의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가 다 변했다고는 장담 못하오. 하지만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소.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림자와 한 집에 사는 것과 같다는 걸. 숙자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 씨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숙자씨, 복받았네. 남편이 잘못을 알아서가 아니라 사는 법을 다시 배우려는 가족이 있어서. 식사는 크지 않지만 진심 어린 웃음소리로 끝이 났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텐마루 아래에는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더 높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청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지은이는 일찍 일어나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낡은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이번엔 인화해서 액자에 걸어둘 거야. 예전처럼 사람은 다 있는데 텅 비어 보이는 사진 말고. 숙자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으로는 옷을 개고 있었지만 눈에는 기쁨이 반짝였습니다. 온 가족이 즉시 찬성했습니다. 서연은 마당을 치웠고 민호는 창고에 있던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를 꺼냈습니다. 태수씨는 머리를 자르고 면도를 하고 셔츠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단정한 모습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를 잡았을 때 지은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운데 서세요. 숙자씨가 서둘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아빠가 가운데 서야지. 엄마는 옆에 서도 괜찮아.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늘 뒤에 서거나 카메라를 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엄마가 가운데 서셔야 해요. 정가운데요. 태수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당신이 중심이야. 제자리에서 숙자씨는 망설였지만 이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자녀가 양옆에 섰고 태수씨는 오른편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폭풍우가 없었던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카메라 타이머가 설정되었습니다. 짧은 몇 초 동안 모두가 렌즈를 향해 어색함이나 연기 없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댄 채, 그리고 어머니는 가족사진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고개를 당당히 들고 정가운데에 섰습니다. 찰칵, 그 순간 지은이가 외쳤습니다. 한 장 더 찍을게요. 이 사진은 크게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둘 거예요. 숙자씨는 말이 없었지만 손을 뻗어 지은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태수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불같았던 남자는 이제 말없이 서서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진이 인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얼굴에서는 고통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여성의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제사상 위에는 부모님의 낡은 결혼사진이 여전히 있었지만 어머니가 가운데 선 새 사진은 거실 중앙 유리 액자 밑에 놓였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지은이는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저희 엄마세요. 우리 집 진짜 기둥이시죠. 그리고 숙자씨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멈춰서서 사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나는 한때 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사랑과 눈물 그리고 용기로 그 자리를 되찾았다. 온 가족이 잠든 어느 평화로운 밤, 지은이는 홀로 텐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상 등 불빛이 쓰다만 편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중학교 때 선물해준 보라색 잉크펜이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듯 천천히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하셨으니까요. 하소연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엄마는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이 편지는 지난 1년간 제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가 집을 떠나셨을 때 저는 엄마를 많이 원망했어요. 엄마가 약하고 이기적이고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아주 많이요. 엄마가 남기신 노트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요. 엄마는 집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아무도 나눠주려 하지 않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거였죠.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엄마를 희생이라는 단어로 올가맬 때
엄마는 스스로를 구하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제가 절에 가서 회색 승복을 입고 물을 깃는 엄마를 보았을 때,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온한 눈빛을 보았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난생 처음으로 엄마가 엄마 자신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밥상 뒤에 조용한 그림자가 아니었죠.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엄마가 돌아오신 후 저도 변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더 잘 돌볼 줄 알게 됐어요. 힘에 부칠 땐 거절할 줄도 알게 됐고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할 줄도 알게 됐어요. 저는 그걸 엄마에게서 배웠어요. 평생을 희생했지만 제때 멈추고 당당하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낸 바로 그 여자에게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엄마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이자 강인함과 올바른 포기, 그리고 부드럽지만 끝없이 강한 용기에 대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세요. 고맙습니다, 엄마. 살아주셔서, 다시 일어서 주셔서, 그리고 돌아와 주셔서요. 계속해서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여성이 모든 것을 내던지지 않고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지은이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조용히 어머니의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숙자 씨가 봉투를 열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 그녀의 손이 살며시 떨렸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심장이 따뜻하게 감싸 안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인의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가벼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 딸은 이제 제대로 사는 법을 알게 되었구나. 일요일 아침, 숙자 씨는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선선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목련나무에는 꽃이 피었고 지붕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예전에는 쫓겨나던 길고양이들도 이제는 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지은이가 다가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멀리 일하러 가요. 시내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또 가는구나. 숙자 씨가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르쳐야 할 것은 이미 자신의 삶으로 다 가르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태수 씨가 조용히 등기권리증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 당신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놀라움도 감동도 없이 그저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왜요? 이제는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태수 씨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등기권리증을 접어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요? 이 집에 남을 거요? 아니면 절로 돌아갈 거요? 그녀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막 피어난 꽃가지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나 엄마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남는 건 아니에요. 이곳이 내가 나 자신의 용기와 평온으로 계속 살아가기로 선택한 곳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돌아보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내가 또 떠나게 되더라도 붙잡지 마세요. 화가 나서 떠나지는 않겠지만 나 자신이 다시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면 머무르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는 소박했습니다. 근댓국, 갈치조림, 계란말이. 하지만 사람들은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아무도 어머니가 일어나 물을 따르게 하지 않았고 아무도 즐거운 척하거나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란 불빛과 조용한 수저 소리, 그리고 그 가운데에 평온하고 환하게 앉아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풍파도 겪지 않은 사람처럼 그녀는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차가우면 어떤 보금자리도 진정으로 따뜻할 수 없으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아닐 때 어떤 행복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어머니들은 평생을 조용히 살아갑니다. 모든 고통과 책임을 묵묵히 짊어지다 정작 자신에게도 사랑이 필요한 심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아내들은 너무 오랫동안 인내한 나머지 그들의 침묵이 남편과 자식들의 눈에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한 번도 진심으로 경청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귀환 그 자체가 아니라 숙자 씨가 가장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참고 침묵하고 두려움 때문에 살지 않는 자신에게 다정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 한 여성. 그녀는 비난하지도 원망하지도 용서하되 맹목적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물렀지만 더 이상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완벽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들어야 할 때 침묵하는 법을, 나눠야 할 때 먼저 나서는 법을, 책임 전가 없이 사과하는 법을, 그리고 어머니가 잃어버린 뒤에 우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을 때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결혼한 날 시작되지도 집을 떠나 스님이 되었을 때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던 바로 그 순간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그녀를 집으로, 아니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 여성은 인내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떠날 권리가 있고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고 다른 누구와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은 영원한 희생의 장소가 아니라 각자가 서로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기 위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여인이 사라진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